오늘은 약간의 이제 그 전강 후양 냄새가 살짝 나다가 그래도 전강 후강으로 꽤 양호하게 끝냈습니다. 물론 오늘 밤 이제 미증시도 중요하고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눌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의미 있는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역시 어제의 눌림이 오늘의 도약을 위한 약간의 그 도약 약간의 어떻게 보면 발돋움 이었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드네요. 자, 오늘 이제 저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됐고 추가적인 반등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능할 거라고는 보는데 아주 순탄하진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천천히 한번 보고요. 일단 이 이슈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알파벳이 올해 캐펙스 가이던스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이제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괜찮게 나왔습니다. 실적은 괜찮게 나왔고 중요한 것은 올해 예정했던 캐펙스 가이던스를 바꿀 것이냐 안 바꿀 것이냐. 저는 이거 동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요즘에 돈이 많이 없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계속 하겠다라고 밝혔고 올해 캐펙스만 상향 조정하고 끝난 게 아니라 내년에도 엄청난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의 투자 심리 개선으로 좀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약간 그런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빅테크가 메모리를 계속 사겠다라는 건 좋은 거는 맞는데 지금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긴 해요.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 비싸긴 해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거기다 다 쏟아부으면 남는 게 별로 없긴 한단 말이죠. 남는 게 없죠 이제는. 거의 마이너스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회사채 발행이나 이렇게 가면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우려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알파벳뿐만 아니라 뭐 메타가 됐든 아마존이 됐든 어떤 빅테크라도 함부로 투자 규모를 줄이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는 환경이기는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모두가 이제 강강강 투자로 간다면 그 돈은 어디서 구할 건데?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도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는 있죠. 안 그래도 유가가 올라가면서 금리를 자극하는 환경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시장에 한두 번 정도는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메모리 업체를 누르는 건 이익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근데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조만간 개인적으로 이제 제미나이나 챗 GPT가 광고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챗 GPT나 제미나이를 쓰실 때 보면은 그 구글처럼 이렇게 검색창만 있고 다른 데가 하얗고 별게 없잖아요. 검색했을 때도 검색에 대한 내용만 심플하게 좀 나오는 편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마 광고를 탑재하는 이런 방안들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 어쨌든 빅테크도 땅 파서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수익성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면 지금의 이런 그 메모리 가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약간이나마 좀 완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해봅니다. 자, 그리고 레버리지 ETF에 대한 예탁금 상향을 이달 말로 조기 시행할 것 같아요. 원래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좀 부족하다면 빨리빨리 보완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예탁금 상향을 좀 더 빠르게 시행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주식시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코스닥이 너무 실망감을 줬지만 그래도 오늘 코스닥 반등은 의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 시장도 조금이나마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이버 보유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네이버 상담만 진짜 30번 한 것 같습니다. 30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진작에 갔어도 이상하지 않을 건데 오늘 그래도 의미 있게 좀 올라주긴 했습니다. 이게 종가에 또 윗골이 쫙 달면 되게 힘 빠지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지켜줬어요. 이 정도라면 양호하긴 했습니다. 다음 주는 아마 눌렸다 할 것 같아요. 대형주고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긍정적인 이슈들은 계속 나온다. 실적은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고 피지컬 AI 부분에서 엔비디아와 좀 협력을 확대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서클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좀 나왔잖아요. 근데 네이버도 요즘에는 제가 이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엄연히 스테이블 코인 주입니다. 저는 네이버가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시장이 계속 안 좋으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를 얘기할 그 건덕지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부분도 묻혀 있었는데 오늘 코인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 요즘에 보면은 코인 시장이 좋진 않은데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본다면 네이버가 이제 조금 살아날 수 있나?
뒤에 보겠지만 젠슨 왕도 또 만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더 빠지지 않고 일단 조금 반등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을 받지 않았나. 이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기사로도 좀 송출이 돼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는 로봇이죠. 근데 로봇이 다니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눈이 필요하겠죠. 네, 눈은 카메라. 그래서 그 카메라를 삼성전기랑 LG이노텍이 가장 주력으로 공급을 합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은 기판 관련주로 묶였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딱 받을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MC넥스나 파트론 이런 종목군들이 카메라 관련주를 조금 견인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오늘 물론 카메라 모듈주가 다 올라가긴 했는데 오늘은 시장 영향이 좀 컸죠. 오늘은 다 올라가는 시장이었고 오늘 시장이 좋은 게 일단은 지수 상승폭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수가 4% 5% 오르는 거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떨어질 때는 뭐 그 이상도 쉽게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뭐 4% 5% 올라도 뭐 폭등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전체적인 종목이 골고루 올라갔어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을 약간 예고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하신 부분이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궁금하지만 그동안 상승장일 때는 빅2가 수급을 다 빨아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지금부터 상승장으로 또 간다고 하면 가정을 하는 거죠. 간다고 했을 때 또 빅2가 다 빨아먹을까?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오늘 시장은 어쨌든 수급이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반도체로 너무 몰빵이 돼 있다면 반도체 비중을 줄여서 다른 낙폭과대 실적주를 조금 담아가시는 게 좀 더 포트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반도체는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포트에서 뭐 40%, 50% 정도는 가져가야 되는 게 반도체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비중은 현금도 물론 좀 보유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 실적주들 꾸준히 좀 체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저가에서 좀 분할로 담아가시면 나중에 시장이 올라갈 때 반도체가 다른 것들을 좀 끌고 같이 올라갈 때 그리고 반도체가 쉴 때 실적주가 받쳐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트 전략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특징 섹터가 진짜 많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신재생. 제가 에너지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에너지주는 한 번도 매도 의견을 드린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에너지주가 진짜 화끈하게 올랐고 특히 태양광. 물론 뭐 유가 상승 영향도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니까 재생에너지가 좀 주목받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어려운 게 그러니까 너무 산업적으로 접근하면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보고서 같은 걸 보니까 유가 올라가는 거랑 신재생은 관련이 없다. 쓰임이 다르고 그렇다. 근데 그 산업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도 투자 심리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상승은 신재생 에너지의 호재다. 이게 이제 공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 개선에는 충분히 도움은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유가가 너무 빨리 올라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었겠죠. 태양광, 오시아홀딩스 깔끔하게 상한가 가졌고요. 하나솔루션 되게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좀 올라갔고 와 이터닉스가 진짜 놀랍습니다. 이터닉스가 여기서 고점을 한 번 더 치고 급등할 거라고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어쨌든 이터닉스 올라줬고요. 이터닉스는 태양광 종목만 하는 게 아니죠. 풍력, 태양광, SOFC 뭐 다 엮여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풍력에서 SK 오션 플랜트 와, 예, 풍력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체크해드리는 종목인데 오늘 그래 좀 올라갔고요. CS 윈드 다른 것보단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올라가줬습니다. 그리고 원전 야 지금 원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너무 힘든 시기인데 고개 조금 들었습니다. 고개 조금. 앞으로 훨씬 더 많이 가져야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이게 그 미국이랑 마누가 프로젝트 뭐 영향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에너지는 무조건 포함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도 같이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리고 2차 전지가 좀 세게 올랐어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솔루션. 그 중에서 삼성 SDI의 2분기 실적이 또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자를 많이 줄였는지, 혹시 흑자 전환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2차 전지도 향후 명운이 좀 갈릴 것 같아요. 다만 2차 전지는 현재 실적주로 보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방산주 올랐습니다. 에라이즈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도 조금 지겹게 움직였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의미 있게 올라왔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다날과 헥토 파이낸셜 지금은 거의 뭐 그냥 잊혀진 종목군인데 오늘 그 서클이죠. 서클과 카카오 간에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조금 올라와줬고요. 철강주도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근데 오늘은 대부분 다 올랐어요, 사실. 네, 대부분 다 올랐어요. 대부분 종목들이 다 올랐다. 네. 그리고 뭐 여기는 없지만 뭐 빅2도 뭐 당연히 올랐죠. 빅2도 올랐고 그다음에 그 전력설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전력설비는 뭐 제가 특징 섹터에서 많이 다뤄서 제가 뺐어요. 공간이 없어갖고 대부분 다 올랐다는 거. 자, 이슈들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ADR이랑 프리미엄이 지금 30%까지 벌어져 있거든요. 와, 되게 과도한 것 같아요. TSMC가 많이 벌어질 때 20% 정도까지 벌어지고, 근데 TSMC보다 더 벌어진다고? 이건 생각하기 좀 힘들거든요. 대만보다는 우리 시장이, 물론 이제 대만도 많이 개방이 됐습니다만, 우리 시장이 대만보다는 좀 더 개방적인 시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사실. 근데 ADR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렇게까지 준다고? 이 프리미엄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좁혀지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좁혀진다면 어쨌든 ADR은 조금 내려오고 하이닉스가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좁혀져야 이제 맞긴 하거든요. 균형상. 네. 그래서 이게 조금씩 좁혀지면 하이닉스 본주에는 일단은 좀 더 괜찮을 수 있고 ADR에는 약간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프리미엄이 생각보다 오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0% 프리미엄이 정당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좀 높다는 거. 좀 특이사항이라서 제가 갖고 왔고요. 그리고 한국 2분기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하게 발표됐는데 역시 너무 좋아요. 지금 수출이 너무 좋잖아요. 수출 좋지, 막 반도체 실적 막 미쳐 날뛰고 있지. 이러니까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 0.6%. 한은은 0.2% 전망했었고 일부 경제기관들 0.4% 많이 잡아봤죠. 0.6%. 네,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네, 국내 총생산 꾸준히 견인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 수출 지표도 7월 1일부터 20일까지가 최근 자료잖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죠? 수출 너무 잘 되고 있고. 일단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표적으로는 뭐 나무랄 데가 없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재생이 올라갔으니까 중국 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소비를 53% 확대하겠다. 중국이 이 태양광에 엄청 적극적이죠. 실제로 태양광 패널 무지하게 많이 깔았고요. 중국은 환경오염, 대기오염이 되게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되게 애교예요. 뭐 유럽 지역이라든지 중국 같은데 환경 재난 나는 거 한번 보세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심하면 그냥 화면이 그 하늘이 그냥 시커멓게 덮이거나 빨갛게 덮이거나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들은 결국은 이제 환경 파괴에서 온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일부 이제 뭐 누구는 뭐 환경 파괴에서 오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중론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재생으로 바꾸는 움직임을 중국이 아주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 특히 태양광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까지 결합이 되면서 오늘도 추가 이슈 나왔어요. 페로브스카이트. 그러니까 태양광은 단점이 진짜 큰 단점인데 에너지 효율이 떨어집니다. 모든 에너지원 중에 제일 떨어져요. 보통 10%에서 15%. 그러니까 100이라는 에너지가 내려오면 10에서 15%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효율이 안 좋을까, 그죠? 다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빛을 다 안 받고 태양광 빛이 쫙 오잖아요. 그럼 그 빛을 다 받는 게 아니고 빛에서 일정 파장만 받습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이 안 나오는데 그걸 보완해 주는 게 페로브스카이트. 예전에 제가 한참 설명드리다가 요즘에 태양광주가 하도 안 좋아서 설명드릴 일이 없었는데 오늘 올라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태양광 실리콘 패널 위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한 겹인 패널이 두 겹이 되겠죠. 나중에는 이게 뭐 세 겹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두 겹까지 가면 이게 그 태양빛을 받아들이는 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태양광 패널이 받는 층과 페로브스카이트가 받는 태양광의 층이 달라요. 파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각각 다른 두 가지 파장을 각각 흡수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20% 중반에서 후반까지 올라갑니다.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다만 당장 사용화시키기 어려운 건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외부 충격에 취약합니다. 근데 태양광 패널이 깔려 있는 곳을 보시면 안전한 곳에 깔려 있는 건 없어요. 비 맞지, 바람 맞지, 돌 맞지, 뭐 새똥 맞지,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게 노출되는 거거든요. 태양광 패널은 사실. 그래서 이런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견디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 페로브스카이트는 어쨌든 실리콘 패널보다 약해요. 많이 약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면 앞으로 상용화에 대한 발판을 좀 마련할 것으로 보고 그때는 태양광이 훨씬 더 지금보다 선호도가 높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고 장점, 빨리 설치할 수 있다. 신재생 중에 제일 빨리 설치할 수 있는 게 태양광.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기반으로 중국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의 젠슨항 회동이 좀 있습니다. 회동을 한번 보면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이혜진 의장까지.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 주였나요? 만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도 또 네이버가 급등을 한번 했습니다. 요렇게 이제 만나면은 역시 뭐 AI 팩토리. AI 팩토리는 네이버의 포커스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로봇도 같이 이제 한다고 할 거고, 그죠? 요런 내용들이 이제 또 나오면서 젠슨항 효과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들 좀 부각될 것 같아요. 일단 회동이 있게 되면은 관련된 후속 기사들이 아마 꾸준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저도 회동 내용을 보고 한번 코멘트를 할 일이 있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왕이랑 빅4 깔끔하게 만나네요. 네, 이번에 깔끔하게 좀 만난다고 합니다.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죠? 뒤에 내용 간단히 한번 볼게요. 반도체 수출에서 성장률 상향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7월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은 최근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우려와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나라 수출 549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52.3% 증가하면서 7월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역대 최대를 계속 경신하다 보니까 역대 최대라는 말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 어쨌든 수출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다. 요거죠. 근데 이게 이제 수출하면 항상 반도체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말고 다른 것도 수출 잘 돼요. 근데 반도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수출이 잘 되니까 다른 게 다 묻히는 거거든요. 컴퓨터 주변기기, 선박, 무선통신기기, 첨단산업 수출 좋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화장품 수출도 장난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이 엄청 시원하게는 못 올라도 시장이 꺾여도 잘 버텨요. APR이 일단 오늘 살짝 올라가긴 했는데 뭐 달바글로벌 같은 거 보면 진짜 빠지는 듯 하면서도 버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지라인은 이탈은 안 하거든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런 상대적인 선방을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가별 수출을 보면 중국 많이 늘었고요. 베트남 많이 늘었고 대만과 미국, 유럽연합. 그래서 골고루 늘었습니다. 네,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코스피가 딱 그 포워드 PER 6배 이하에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포워드 PER 6배가 7,000포인트 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7,000포인트 조금 걸쳐서 마감했죠. 그러니까 7,000포인트를 깨면 포워드 PER이 6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가를 보면 5.7에서 5.8배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 6배 이하에선 하방 정직성이 조금 있나? 이런 생각을 살짝 하게 하고, 물론 포워드 PER이라는 것은 미래 이익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좀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익에는 대부분 반도체 이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금 반도체에 대한 내년 이익을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 인상이 어디까지 될지 혹은 가격이 이제 뭐 동결될지 이런 부분을 예측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LTE가 체결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LTA에 대한 계약 조건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실적이 생각보다 좀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포워드 PER 6배가 7배, 8배까지도 갈 수가 있겠지만 그 이상까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도 싸다라고 느끼는 시점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분명히 좀 들어왔다. 그래서 변동성 높은 반도체가 코스피 전체에게 70%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것은 곧 시장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키미 K3가 정말로 성능이 좋은 걸까? 자,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AI 가속기나 LLM 모델을 측정하는 그런 평가 기준이나 지표는 있어요. 그래서 그 평가 기준으로 뭐가 뛰어나다 아니다 구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네. 실질적으로 써보고 경험해 봤을 때 드러나는 문제들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키미 K3 공개 이후 주말간 개발자들이 실질 성능을 검토했는데 일부 실망스러운 결과를 도출했다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자전거 타는 펠리컨 그려저 테스트에서 미국 선두업체 대비 3.9배 이상 인풋 토큰을 활용했다.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소리죠. 에이전트 성능은 파라미터 체급과 벤치마크만으로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SK에서 나와서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벤치마크 측정으로 뭐가 더 좋았다고 해서 와 이게 확실히 좋았네. 예를 들면 챗 GPT나 제미나이보다 뭐 키미 K3가 벤치마크상 더 좋았어. 돈은 덜 썼는데 그러면 이거 뭐야 씨. 빅테크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네.
파라미터 최저가 벤치마크로 측정이 안 되고 이걸 측정하는 데는 굉장히 다방면의 오랫동안의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벤치마크는 벤치마크일 뿐이다. 요겁니다. 그래서 추론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는 너무 많다. 모델 크기도 있고요. 추론당 토큰 사용량도 있고요. 메모리 효율도 있고 서빙 효율도 있고 정답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토큰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빠르게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발 관련된 LLM 이슈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고요. 그리고 요거 한번 마지막으로 넥스트레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 네, K하늘 시스템, SK텔레콤. SK텔레콤이 이제 통신주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죠? 빅테크주가 돼버렸어요. 로봇 데이터 표준화까지 이끈다 그러고 AI 데이터 센터 전문회사 SK 하이퍼까지 설립한대요. SK가 이제는 AI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나? 이런 기대감들. 엔스로픽 관련된 지분 이슈도 계속 나오고요. 미래에셋증권, 증권주 좀 올라옵니다. 증권주도 진짜 저평가주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증권주들 추가적인 움직임 주는지 한번 보시고 재룡전기, 전선전력 관련주, 비나텍, SK스퀘어까지 올라오는 종목군들 공통점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래도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조금 들어왔고 실적주도 살짝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죠.